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흔해서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방간의 위험을 생각하면 평소의 생활 습관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강조됩니다. 간 세포 속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인 지방간의 위험,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의 위험 인자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는 지방간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술이 문제인 만큼 금주가 예방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가 문제인 걸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즐기는 것도 아닌데 왜 지방간일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네. 요즘은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즉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흐트러진 데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술을 즐기지 않으시더라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비만이라던가 뱃살, 특히 뱃살,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의 문제가 있는 이제 대사 이상이 합쳐지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만과 뱃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체중을 줄이는 거, 특히 뱃살을 빼라는 말도 듣는데요. 이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사실상 가장 효과가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사 이상 지방간은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게 아니고 특히 배 안쪽에 쌓이는 내장 지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보는데 네. 이런 분들에서 간에 지방이 더 잘 쌓이고 간 섬유화도 더 잘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마른 지방간인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모두에서 체중을 줄이고 특히 뱃살을 빼게 되면 간에 쌓인 지방도 빠지고 염증과 섬유화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지방간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뱃살을 빼고 또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근육도 중요한데요. 네. 대사 이상 지방간의 핵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응을 잘 못하게 되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면 혈당이 잘 처리되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가 간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창고 같은 곳이라서 네. 근육이 많을수록 인슐린 일을 더 잘하게 되고 간에 지방이 쌓일 여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네. 체중 감량을 되지 않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간의 지방이 감소하고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굶어서 살을 빼다 보면 근육까지 빠져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면 오히려 대사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서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꼭 하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일단 지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네, 이게 간 세포 안에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지방간이라는 한 단어 안에 사실 여러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지방만 쌓여 있는 단순 지방간인 경우에는
염증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간 자체가 크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이 쌓이면서 점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이 되게 되면은 간 세포에 염증과 손상이 생기는 상태가 되고요. 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이 점점 단단하게 변하는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간경변증, 흔히 말하는 간이 굳어버리는 단계까지도 네. 갈 수 있고요. 이러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간암 위험도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쌓였느냐보다는 얼마나 염증이 심하고 섬유화가 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만큼 생활 습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네. 성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자체를 조금 더 돌려놓는 게 중요해서 점점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대사 질환의 위험이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름을 바꾼 이유도 이 병이 단순히 간 안에 기름이 꼈다는 게 아니라 네. 몸 전체의 대사 이상이 간에까지도 영향을 줬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단할 때도 그냥 지방이 껴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비만이라던가 이제 혈당 이상, 고혈압, 중성지방이라거나 콜레스테롤 같은 신장 대사 위험 요인을 같이 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보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방간이 있다는 거는 심장이나 혈관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비만, 혈당, 중성지방, 고혈압 등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뱃살에 신경 쓰고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게 곧 간암의 위험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에서 간암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거나 간 바깥의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 출발에 있는 게 결국은 비만, 특히 내장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 관리, 허리둘레 관리,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등등이 간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심장, 혈관 그런 위험도 낮추고 간암 위험도 낮추고 한꺼번에 낮출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진단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전체 간 무게로 볼 때 어느 정도 지방이 쌓이면 진단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간세포 중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여 있으면 지방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보포 초음파나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MRI 같은 거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여 있다로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사 이상과 간암이 무슨 상관일까를 질문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간암 하면은 비형간염이나 C형간염 아니면 술 이런 것 때문에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최근에는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 간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지방간 단계에서는 사실상 간암 위험이 크지는 않은데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서 간경변증까지 가게 되면 간암의 발생 위험이 분명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형간염, C형간염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감소하고 있는데 네. 대사 이상 지방간은 늘고 있어서 간암의 원인에서의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지방간과 간경변증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간암은 이제 다양한 원인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요. 네. 공통점은 간세포가 오랫동안
손상과 회복을 반복해서 야금야금 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간 섬유와 간 경변증으로 가게 되고 그 단계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사이상 지방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지방간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섬유와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로가 흔하기는 한데 지방간에서는 간경변증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어서 위험 요인이 많은 부분들은 더 주의 깊게 추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텐데요. 지방간 역시 갑자기 진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간은 어느 날 짠하고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루에 음식을 얼마나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매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 습관이 곧 미래의 지방간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방간이 갑상샘이나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아주 증명된 거는 아닌데 위험을 높인다라기보다는 같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양방향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에 관해서는 워낙에 이제 지방간이 배경이 되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상질질혈증 같은 것들이 자체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에 알려진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꾸준히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생각할 때 지방간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금주가 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금주, 적어도 술을 끊는 수준의 큰 절주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입니다. 술이 원인인 만큼 원인을 제거해주면 간이 회복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래도록 술을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술을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술을 4주에서 6주 정도는 아주 금주를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다거나 간경변증까지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사실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검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기 검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로 확인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증상이 생기는 거는 아니라서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는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흔하게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 검사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널리 하고 계시잖아요. 간 수치를 봐서 간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다만 지방간이라고 해서 항상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서 여기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부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건데요. 간에 지방이 쌓여 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셋째로는 간 섬유와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간 탄성 검사를 해서 또는 MRI 같은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지방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이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는 이제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도 검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를 했을 때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방간은 이제 나이 들면 생긴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이도 중요할까요? 나이도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젊다고 또 안전한 거는 아니라서 나이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른 비만도 문제가 되죠? 네. 요새는 마른 지방간 환자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팔다리는 말랐지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복부 비만이 없는데 간에만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환자분들에서도 결국은 대사를 조절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네.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약간의 체중 감량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이제 살 빼기에 들어가잖아요. 알코올성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모두 다이어트가 중요할까요? 네, 일단은 식이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굶어서 살을 빼시게 되면 네. 근육까지 빠져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체중만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식사와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부 비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허리 둘레도 보는 것 같은데요. 뱃살 중에서도 특히 윗배가 나오는 것에 긴장해야 한다는 말도 하던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윗배 아랫배를 정확히 나누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윗배가 나오신 분들은 보통 내장 비만인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가 더 많이 있느냐인데, 네, 내장 지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대사 이상 지방간은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텐데요. 설마 간암의 위험을 높일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마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간은 사실은 다들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지방간만으로도 간이 점점점 야금야금 상해서 간이 굳고 간경단증도 갈 수 있고 간암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조금 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남성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음주 문화도 즐기시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남성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음주도 더 많고 네. 비만하신 경우도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남성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도 유병률 자체가 남성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폐경 후 여성분들에서는 유병률이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르신 경우도 많아서 약간 검사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마른 지방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간이 이제 간암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위험 외에도 다른 질환의 위험은 없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대표적인 사망의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간암도 증가할 수 있고요. 네. 간 바깥의 다른 암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이라던가 췌장암, 위장관, 비뇨기, 유방암, 폐암 이런 다양한 암들이 네.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식이요법과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 뭘까요? 식이 조절과 운동인데요.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또는 고강도의 운동은 75분 정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네. 그리고 식사도 어느 정도는 챙겨 드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탄수화물에 치중한 식사라거나 그런 탄산음료 같은 정제 과당 이런 거 들어가는 식사들은 권하지 않고 네.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중요하게 되겠고요. 네. 식습관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해서요. 네.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근육을 지킬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단 음료라던가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야식이나 폭식, 과식 하시는 것 자체를 좀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위험 인자로 지적되는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뭐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월경 전에 기분이 다운되니까 이제 뭐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보고 아 이게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냥 기분 다운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올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인 것도 있죠. 허리도 아프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생리통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생리 한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다운되면서 한 전전날은 완전 짜증이 극도로 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게 컨트롤이 안 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 때문에 우울증 약 같은 거를 먹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저보다는 약한 편이고 어떤 친구는 나도 그때면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거든요. 영양제 지금은 안 챙겨 먹고 지금 그냥 최대한 러닝으로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수면도 잘 해야 되고 잘 먹고 근데 생리전 증후군은 그래도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좀 덜한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여성들은 월경 전에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긴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견디는 분들이 많거든요.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네, 월경 전에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우리가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의 종류하고 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의 변화를 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경이 시작이 되면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은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어떤 생리적 반응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특히 감정 변화로 고민을 하는데요.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하세요.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의 하나일까요? 기분이 가라앉고 예민해지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감, 뭐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이제 감정 변화가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처럼 이제 감정 변화가 두드러지는 거는 월경전 증후군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감정 변화는 이제 호르몬 변화 영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경 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이제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의 뭐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분을 조절하고 이런 관리하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우울감이라든지 예민함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정 변화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르몬, 생리적 변화에 따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월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이틀 전에는 예민해지고 짜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증상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정도로 어떤 감정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증상이 좀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좀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월경전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하고 명확하게 연관돼서 반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월경 후에 증상이 좀 호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뭐 개인차 범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월경통으로 허리도 아프고 신체적인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증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월경전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가슴 통증이라든지 두통, 허리 통증 같은 이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뭐 우울감이라든지 짜증,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그다음 피곤함과 같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개인마다 느끼는 불편의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경정 증후군이라는 거는 단일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증후군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네. 친구들의 경우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우울감, 예민함이 올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월경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감정 변화가 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월경전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네. 월경전 불쾌장애 범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좀 사용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경우에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증상의 강도라든지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과도한 치료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울증일 때 분비가 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월경전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 기능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짜증과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효과를 보이는 이유도 네. 이 세로토닌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감정 변화를 좀 완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월경 전부터 월경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증상들이 이어지는데요. 월경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복용하면서도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월경통으로 인한 진통제 사용은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소염 진통제 같은 네. 경우는 자궁 수축을 좀 줄여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하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요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빈속에 드시거나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위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래서 이 진통제라는 거는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증상 관리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영양과 관련해서 영양이 부족할수록 월경통이나 우울감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 그다음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피로감이라든지 감정 변화, 근육 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좀 불규칙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평소에 좀 잘 드시게 되면은 그 증상 완화에도 그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월경 기간에 유난히 달고 매운 음식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많으시죠. 그래서 월경전 요 기간 중간에 단계 땡기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는 호르몬 변화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변하게 되면은 식욕이라든지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당분이라든지 이제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혈당 변동이 좀 커지게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분 변화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는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상 뭐 이런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건 별도 검사 없이도 어떤 증상 패턴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월경 주기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뭐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이런 감정 변화라든지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경통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 같은 또 질환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월경전 증후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생활 습관에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생활 리듬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하고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대한 신체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너무 과도한 당분 섭취는 증상을 또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안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궁 주변 근육의 긴장도 완화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불편감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팥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찜질도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네, 온찜질하고 같은 원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쉽게 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뜨겁게 하시면 또 이제 화상이라든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온도로 이제 미지근하게 하셔가지고 찜질하시게 되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허리가 숙였다가 일어날 때쯤 되게 아파서 한 번에 확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통증의학과를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큰 애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척추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척추마취를 하는 산모들이 흔히 애를 낳고 나서 허리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더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제 걸레질을 한다거나 뭐 그러고 딱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한 번에 못 일어나는 그 통증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럴 땐 조금 천천히 일어나긴 하는데 어느 때는 그게 계속 서 있어도 아플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내가 허리를 무리를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되더라고요. 찌릿하지는 않고 이렇게 되게 묵직하게 아픈 느낌?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수술 받는 거 아닐까?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자기 위안? 근데 그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사연 주신 분의 나이가 50대 후반인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헐적이긴 해도 정기적인 통증이 있다는 건 척추 건강을 살펴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허리 통증은 좀 한 번쯤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신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처럼 이제 특정 동작 이후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큰 질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증상의 패턴이라든지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한번 점검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협착증이라는 건 주로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쉬면 좋아지는 증상, 그러니까 신경성 파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동작에서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일어날 때 좀 불편한 양상이기 때문에 근육성 허리 통증이라든지 디스크와 관련된 통증에서 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착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증상만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 서서히 조금씩 좁아지다가 증상이 심해지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요. 이게 노화와 함께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 관절이 좀 변화하면서 이게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걸으실 때 불편이라든지 저림이 나타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노화인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노화에 따른 이제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시고 늙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도 납작해지고 인대는 두꺼워지고 관절은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척추관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퇴행성 변화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노화라고 하면 노인을 떠올리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척추관의 협착이 진행된다는 말도 하던데요. 그럴까요? 이게 노화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 많은 고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중년 이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 이제 디스크라든지 척추 구조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네.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가 이게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년에서도 협착의 그런 초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이제 개인마다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협착증은 그러니까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했고 그때 척추 마취를 했는데 그럴 경우 허리가 안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사실 그 척추 마취하고 허리 통증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척추 마취는 정말 일시적으로 그 약물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구조적 선상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 이후에는 아무래도 체중 변화라든지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네. 자세 변화 같은 게 겹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척추 마취 때문에 허리가 나빠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런 출산 이후에 신체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증상에 대해서는 허리를 숙였다가 펼 때 또 일어설 때 허리가 아파서 한 번에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하세요. 증상이 당황스럽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허리를 숙였다 펴거나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갑작스럽게 펴지지 않고 한 번에 좀 일어서기 어려운 느낌은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통증은 일상 동작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드문 상황은 아니고 네. 허리에 어떤 부담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서 있을 때도 통증이 이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근육통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협착증의 증상도 의심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협착증은 이제 보통 걸으실 때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쉬면은 좀 좋아지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협착증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떤 특정 동작 이후에 허리 중심으로 묵직하게 아픈 경우는 그러니까 근육성 요통이라든지 디스크가 조금 이제 자극된 그런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증상만으로는 협착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보다는 네. 어떤 우리가 좀 염자라든지 삐끗해가지고 생기는 허리 통증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늘 그런 건 아니라서 병원 가는 일을 미루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간헐적이라도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한 번은 좀 검사하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50대 후반이고 네. 같은 패턴의 통증이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단순 피로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술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불편이 있으실 때는 참고 넘기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평가라든지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뭐 간헐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쩌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시적이죠? 그렇죠. 이제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는 이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을 좀 줄여주고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게 되면은 통증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는 좀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요. 네. 이거를 드셨음에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고 1년에 몇 번씩 통증이 간헐적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제 반복된다는 거는 네.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잘못된 자세라든지 움직임 패턴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네.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활 치료 같은 방법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통증이 좀 만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훨씬 더 강한 치료라든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증이 더 악화되고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간헐적일 때부터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